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지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자주 쓰이는 외래어 10개 한번 알아보려고 하고요. 자료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10개의 단어 여러분이랑 오늘 같이 한번 좀 나눠볼 건데요. 10개 단어 보면 뭐 좀 어려워 보이는 단어, 난생 처음 보는 단어들도 있으시겠지만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거는 강의나 수업이 아니고 그냥 좀 편하게 들으시면서 재미도 좀 찾고 또 우리 상식이랑 교양도 좀 올려가는 시간으로 만들어 봤으니까요. 그렇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뭐 운동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뭐 집안일 하시면서 그러면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요. 피지컬, 너드, 엔터테인먼트, 노스텔지어, 아웃소싱, 라이딩, 번들, 젠트리피케이션, 감가상각, 형설, 지고온까지 10개 단어 알아보도록 하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처음 번 알아볼 말은 바로 피지컬이라는 말이에요. 이 피지컬을 한국에서 쓰이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보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조건이라든지 신체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우리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야구선수들, 제가 이제 야구선수들을 실제로 본 경험이 꽤나 많은데 야구 TV로 볼 때는 사람들 바지도 좀 펑퍼짐하고 아주 운동선수 치고 조금 운동선수 안 같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사람들 보면 키도 엄청 크고 몸도 엄청나게 좋고 피지컬이 엄청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피지컬, 그쵸? 키라든지 아니면 골격, 근육 내지는요, 아니면 말도 안 되게 뛰어난 운동신경, 운동 능력 같은 걸 보고 우리는 피지컬이 좋다,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밑에 기사 한번 보자면요. 혼자만 다리를 늘린 듯 우월한 피지컬이라고 써놨어요. 피지컬, 신체적인 것과 관련이 되어 있구나. 완벽한 체육인 피지컬인 어떤 여성 배우, 여성 연예인이 있었대요. 그 얘기인 거고요. 동남아시아가 축구 인기에 비해서 아쉬운 피지컬과 축구 실력이라고 써놨습니다. 네, 동남아시아 가면요 축구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요. 근데 좀 아쉽게도 동남아 사람들 키가 조금 많이 작고 축구 막 몸을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좀 피지컬이 좀 아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그에 반해서 백인들 아니면 좀 이 아프리카계 흑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마라톤 하는 사람들은 좀 빼쩍 마르고 몸이 좀 길잖아요. 농구하는, 미식 축구하는 이런 흑인들 보면 피지컬이 엄청납니다. 그럴 때 피지컬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동양인이 범접하기 힘든 피지컬 NBA라고 제가 그래서 써놨어요. 네, 거기서 미국 사람들 보면요. 와, 진짜 2m가 넘는 사람들이 막 달리기를 엄청 빨리 하고 그런 걸 얘기할 때 우리가 피지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마지막 기사를 보면요. 멘탈이 털렸다. 피지컬이 좋다. 굳이 이렇게 말해야 할까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자, 여러분 멘탈이라고 하면 뭐예요? 원래 정확히는요. 정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면 멘탈리티라고 해야 돼요. 제가 가장 아랫줄에다가 써놨습니다. 네, 이 멘탈리티라고 하는 게 약간 지능이나 사고 방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멘탈리티라고 명사 형태로 써요. 근데 이게 이제 일본을 거치면서 멘탈에서 우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공부를 해요. 근데 예를 들면 시험을 보는데 시험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문제는 한 10문제 남았습니다. 그때 우리 어때요? 막 너무 초조해지고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나고 막 계산 실수도 계속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보통 이제 멘탈이 무너졌다. 뭐 이런 표현들 쓰는데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좀 표준어랑 좀 다르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피지컬이 좋다. 사실 이 physical이라고 하는 단어도 원래는 이제 형용사로 보통 쓰이거든요. 뭔가 육체의, 물질의처럼 눈에 보이는 무언가 를 쓸 때 쓰는데 요 피지컬이 이제 일본 거치면서 오면서 좀 이제 좀 이상해진 거죠.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쓰는 거 어쩔 수 없는 문화 현상, 언어 현상인 것 같고요. 다만 사람들이 어떤 의미로 뭔가를 쓰고 있으면 그 뜻을 알고 잘 우리가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 백인 남성 2명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요즘 말로 너드남이라고 해요. 너드남. 자, 너드남. 어떤 걸 줄인 걸까요? 너무 더러운 남자. 다음 장 한번 가볼까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너드라고 하는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부밖에 모르는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장에서 봤던
백인 남자긴 백인 남자인데 뭔가 좀 안경을 쓰고 정말 책만 봤을 것 같은 책벌레 같은 느낌이 나셨습니까? 네, 그 느낌이 났다면 여러분이 너드가 어떤 느낌인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밑에다가 그냥 농담하자고 너드남은 너무 더러운 남자라고 써놨는데 그건 아니고 그런 거죠. 그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좀 이제 외골수 기질인 거예요. 사회적인 성향이 좀 떨어지는데 이 말이 왜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느냐? 요즘 좀 쓰인 지는 조금 됐지만 여성들이 남성을 볼 때 너드한 남자 내지는 너드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들이 좀 돌았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거죠. 예전에는 공대생이라고 했었거든요. 우리 대학교에 가면 그 문과가 있고 이과가 있잖아요. 그죠? 이과생들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공대. 공대 가면 보통 남자들이 많아요. 왜냐면 거기 졸업하면 뭐 전기전자 뭐 이런 데 가면 이제 연구소 가서 연구하고 그래야 되니까 남자들이 많고 걔들은 이제 남자들끼리만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패션도 별로 신경 안 쓰고 뭔가 그냥 잠바 입고 패션 별로 신경 안 쓰고 다니는 느낌이고 문과 친구들은 뭔가 이제 좀 꾸미고 언변도 화려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여성분들이 나 이런 공대생 남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냥 뭔가 좀 그죠? 좀 다른 거 해가지고 막 바람을 핀다든지 다른 것 때문에 속 썩일 것 같지 않고 자기 일 성실하게 할 것 같은 그런 공대생의 이미지를 요새는 좀 너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때는 아니고요. 그 밑에 보면요. 어떤 연예인이요. 너드미 폭발해서 여심을 제대로 공략했대요. 그죠? 뭔가 이렇게 연예인들도 안경 쓰고 뭐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백인 사진도 보여드렸지만 백인들이 안경 쓰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좀 나이가 먹고 성인이 되면 대부분 이제 안경을 벗고 컨택트 렌즈를 착용한다든지 눈 수술을 하겠죠. 보통 이제 렌즈를 많이 착용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경을 계속 쓰고 있는 사람들 좀 너드한 이미지 나죠. 안경 끼고 너드남 비주얼 발산했답니다. IT 너드남치고 너드녀 시대래요. 자, IT.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라든지 어떤 어플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개발하는 사람들이 예전엔 대부분 남자였는데 요새는 여성분들도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너드남에서 매력남으로 변신해서 뭐 변해서 문제야? 뭐 요런 이야기들 기사들 좀 봤고요. 제가 그 밑에다가 이제 써놨습니다. 너드남은요 사교적이지 않고 무언가에 푹 빠져 사는 모범생 이미지라고 써놨고요. 이 너드남 어떻습니까? 너드남 제가 이제 실제로 딸은 없지만 우리 딸이 있으면 너드남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좀 착실하고 저희 이제 누나는 이제 진짜 공대생 일하는 그런 이제 매형이랑 결혼했는데 매형 뭐 별 아무 사고 잘 안 치고 저기 열심히 회사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약간 너드남스러운 사람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정오의 사서함 광고가 있어요. 여러분, 정오의 사서함은 여러분께 월, 화, 목, 금 일주일에 4번, 제가 카카오톡으로 개인 메시지 형태로 보내드리고요. 한 8분, 9분, 10분 정도 되는 분량을 제가 녹음을 해서 어떤 주제에 다루냐면요. 미국의 배우 톰 행크스의 인생에 대해서 좀 다뤄봤고요. 어제요. 팝송 가사도 알아보고, 지난주에 식민지배 역사라든지, 나라 소개 태국 했었고요. 뭐 명작 소설 같은 것도 좀 소개해드리고 해서요. 가만히 앉아 있어도 좀 책 읽고 좀 별도의 시간 내지 않아도 교양이 있어지는 그런 기분 들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아까 써 있었던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거나요. 아니면 밑에 있는 댓글 누르시면 정오의 사서함 신청 페이지로 연결이 되니까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단어는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 이 엔터테인먼트라는 말이 요즘 뭐 너무 많이 쓰여서 좀 쉽죠. 근데 좀 정확히 의미를 한번 좀 알아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말을 어디서 많이 듣죠? 네, 가장 많이 듣는 거 뭐 우리 SM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뭐 JYP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연예인들을 관리해주는 큰 소속사들을 흔히 우리는 엔터테인먼트라고 부르죠. 자, 그것만 엔터테인먼트가 사실은 아니에요. 영어의 원래 뜻은요. 엔터테인먼트 하면은 뭔가 사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무언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영화는 엔터테인먼트가 될까요? 네, 됩니다. 스포츠는요? 네, 스포츠도 사람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 역시도 엔터테인먼트의 일종이고요. 음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친절한 대학은요?
네, 누군가는 이걸 보고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교육용이 되겠죠. 그와 별개로 저랑 같이 이런 외래어 같은 거 알아보면서 재미난 이야기구나라고 끄덕끄덕 하신다면 그건 또 일종의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밑에 써놨습니다. 두 글자로 줄이자면 오락이고요. 아니면요, 즐겁게 하는 문화활동 등이라고 써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연예인의 소속사의 개념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저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뭔가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즐길거리 정도를 엔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사는요, 어떤 엔터테인먼트에서 연예인 누구를 전속 계약했대요. 이게 우리가 아는 가장 기초적인 뜻이고요. 그 밑에 보면요, 38인치 대화면 엔터테인먼트 모니터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뜻일까요? 엔터테인먼트 모니터요? 네, 큰 화면으로 게임을 하시던, 영화를 보시던, 드라마를 감상하시던 큰 화면으로 뭘 하세요? 라고 하는 PC 모니터인데 엄청나게 큰 걸 엔터테인먼트 모니터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요. 그 밑에 보면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서 배구라고 나와 있어요. 네, 우리 배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야구도 그렇고 그냥 단순히 스포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스포츠를 스포츠 산업, 야구 산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산업이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스포츠는 사람들에게 엔터테인먼트 역할을 하면서 즐거움을 주고, 사람들은 그걸 보느라 광고를 본다든지 시청률을 낸다든지 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선수들한테 연봉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서의 배구, 몰입형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구현이라는 기사도 있었는데요. 요건 이제 막 축구 게임 같은 거 하면서 진짜로 몰입할 수 있게 현장감 높게 만들다, 이런 이야기고요. 탈레반이요, 엔터테인먼트 쇼를 금지했대요.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장악하고 나서 즐거움, 일체의 즐거움 TV로 방영하지 마, 이렇게 해서 엔터테인먼트 쇼가 금지된 거고요. 그 밑에 보면요, 제가 영어로 좀 써놨는데 엔터테인먼트와 비슷한 단어 있죠. 엔터테이너. 네, 엔터테이너는요 뭘까요? 네, ER 붙었으니까 무엇 하는 사람이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엔터테이너가 되는 거고요. 그 옆에 보면요, 초록 색깔로 제가 edutainer라는 말 써놨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education이라고 하는, 교육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그거랑 이 엔터테이너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edutainer는 교육을 하지만 그 교육을 좀 즐거움과 접목해서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영어 교육을 위해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아니면 아이들 과학 교육을 위해서 아주 재미난 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에듀테이너고요. 저도 어떻게 분리해보자면, 제가 제도권에서 영어 학원에서 아니면 영어 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제도권의 강사나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유튜브에서 여러분이랑 좀 캐주얼하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쩌면 나도 에듀테이너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네, 다음 장에는요, 노스텔지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실은 이 노스텔지어라는 말이 조금 좀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이고 잘 많이 쓰이지 않는 말이기도 한데요. 제가 이제 다음 장에 소개해드리겠지만, 유치환 시인의 깃발이라는 시를 배워보시거나 읽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노스텔지어라는 단어 많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 네, 노스텔지어는 어떤 뜻이냐면요, 향수라는 뜻이에요. 네, 우리 향수라고 하면 고향을 떠나와서, 내지는 고국을 떠나와서 외국에서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실제로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나라 TV 프로그램 잘 안 챙겨보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해외에 나가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한국이 그리워요. 그래서 한국에서 안 보던 한국 프로그램도 막 챙겨본다니까요. 그런 것들, 한국 음식 먹고 싶고 이런 고국에 대한 향수 같은 걸 우리가 노스텔지어라고 이야기하고요. 뿐만 아니라 고향이나 고국뿐만 아니라 지난 시절에 대한 향수와 그리움 역시도 노스텔지어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볼까요? 쌍문동이요, 서울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동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저는 쌍문동을 가봤을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제가 이제 기억이 생기고 나서는 쌍문동을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예전에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쌍문동이 배경이 돼서 드라마가 진행이 됐던 적이 있었죠. 네, 그때 쌍문동이라는 동네를 봤고,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따가 젠트리피케이션 설명할 때도 이야기 나올 수 있겠지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은 좀 그냥
뭐 흔히 얘기하면 그냥 주택들이 있었던 곳들이에요. 뭐 달동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기와 있는 그냥 집들이 따다다닥 붙어 있었고 그게 제가 자라면서 재개발이 다 돼버려가지고 지금은 다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동네를 그래서 좀 가다 보면요, 저희 집이 있었던 그 자리가 딱 어딘지 알아요. 그 옆에 길은 딱 그대로 돼 있거든요. 그 자리에 이제 교회가 들어섰는데요. 이제 그거 보면서 이제 어린 시절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불러 일으키기도 해요. 그 교회 보면 그때 여기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구나. 뭐 요런 거.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꼰대와 MZ 그들의 노스텔지어 뭐 요런 기사가 있었고, 요건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중앙대 교수님이었는데요. 그 노스텔지어를 가지고 야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옛날 이야기들 하는 거랑 옛날 패션 같은 거 좋아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너네는 어린데 도대체 왜 그런 노스텔지어가 생기니? 라고 물어봤었대요.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말이 자기도 어릴 때 할머니 집에 갔을 때 아주 오래된 느낌의 라디오라든지 또 할머니 집 가면 또 뭐 자개장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옛날 물건들도 있잖아요. 뭐 선풍기만 놓고 봐도 옛날에 뭐 신일 선풍기인가요? 막 그런 초록 색깔 막 날개로 돼 있어서 누르면 달달달달달 걸으면서 돌아갔던 것들, 그런 기억들이 이제 어린이 MZ 세대들한테 좀 있고, 이 레트로라고 얘기하던지 노스텔지어라고 이야기하는 옛날 것을 그리워하는 그런 감성들이 생기는 건 좀 현실이 팍팍해지면 많이들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MZ 세대들이 그렇죠,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 크니까 오히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향수로 돌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밑에 보면요, 노스텔지어에 빠진 미국 팝 음악, 역시나 미국 팝 음악도 세련된 쪽으로 가는 쪽은 계속 세련되게 가겠죠. 하지만 아주 오래된 밴드들이 남긴 명곡들과 비슷한 음방들이라든지 그걸 다시 리메이크해서 나오는 형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 밑에는 코로나와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제가 뒷장 한번 가볼까요? 뒷장이요. 네, 뒷장에 보면요, 좀 긴 글이 나와 있죠. 이 깃발, 유치한 신의 깃발이라는 걸 제가 중학교 시절에 배웠나? 뭐 그럴 텐데 굉장히 유명한 시구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 드는지 한번 보세요.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저 푸른 해원을 향해 흔드는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순정은 물결같이 바람에 나부끼고 오로지 맑고 곧은 이념의 표대 끝에 애수는 백로처럼 날개를 펴다. 누구인가? 이렇게 슬프고도 애달픈 마음을 맨 처음 공중에 달 줄을 안 그는. 요런 시예요. 이거 시 딱 그냥 읽어보면,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드실 텐데, 어릴 때 이제 이걸 놓고선 막 그런 거죠. 막 깃발이 상징하는 게 뭐다, 뭐 노스텔지어의 손수건이 상징하는 게 뭐다라고 막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 읽는 취미들이 다들 없어지는 거죠. 제가 요런 시 말고 정오의 사서함 하면서 여러분께 가끔 시를 좀 읽어드리고 시를 해석해드릴 때가 있는데, 저도 사실 그거 아니었으면 시 자주 볼 일 없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렇게 의미를 굳이 찾지 않고 편하게 시를 읽고 또 이 시에서 느껴지는 걸 그냥 내 느낌대로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하다 보면 시 읽는 게 참 좋아지는 것 같고요. 여기 셋째 줄에 보면 영원한 노스텔지어의 손수건, 뭔가 이 시를 좀 해석해보자면, 해석하지 말라 그래놓고 해석해보자면, 뭔가 깃대 위에 깃발이 이렇게 막 흔들리잖아요. 저 멀리 있는 깃발 같은 거 보면서 영원히 다다를 수 없는 뭔가 이상향, 그리고 뭐 내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뭔가 향수가 나는 뭔가 손수건 같은 느낌이다, 뭐 요런 걸 그린 시라고 하고요. 저는 뭐 이 시를 여러 차례 읽어봐도 마음에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는 시인 것 같고요. 어쨌든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단어는요,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웃소싱은 보통 이제 회사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제3자에게 위탁해서 무언가 처리하는 것을 아웃소싱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이 아니고, 요 단어를 조금 쪼개보자면, out 하면 뭐죠? out, 우리 바깥쪽을 out이라고 얘기해요. 소스는요, 네, 우리 source라고 하면, 너 그 얘기, 그 소스가 어디야? 뉴스에서 어디 나왔어요? 그러면 그 기자가 그 이야기 사실 소스가 어디야? 라고 물어봐요. 이 소스는요, 어떤 원천이라든지 근원이에요. 아니면 어떤 걸 얻다라고 하는 동사라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outsourcing, source, 얻다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뒤에다가 이제 얻는 것이라고 바꾸기 위해서 ing 붙인 거예요. 그래서 outsourcing은요, 바깥에서 뭘 얻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자면 저를 기준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브로 여러분께 강의를 하죠. 처음에는 완전히 저 혼자 했어요. 뭐 그때는 전혀 수익도 없었고 뭐 이게 될까? 그러면서 저는 이제 회사 다니고 있어요. 회사원이었죠. 회사 다니다가 밤에 이제 퇴근해서 아이 보고 아이 자면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어서 혼자 편집하고 올리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게 찍을 양과 막 제가 정원회사 사람도 하고 막 많아지다 보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도 여전히 소규모이다 보니까 모든 부분을 다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 친절한 영어 교실 요거 런칭한다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누군가 전문가가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그 전문가를 제가 뽑자니 홈페이지 하나 만들고 끝인데 그러면 외부 업체에다가 돈을 주고 맡기는 거예요. 또 저희 이제 같이 하는 사람은 그 돈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네, 돈은 저희 세무사가 알아서 이렇게 해줍니다. 네, 그런 것처럼 뭐 디자인은 또 디자인 업체에서 해주고 뭐 책은 또 이제 책 그거 찍어주시는 업체에서 해주고 회사가 어떤 일을 구성하는데 외부에서 뭘 해주는 걸 아웃소싱이라고 한번 볼까요? 확보 어려운 개발자, 천정부지 몸값, 이중고로 몽골 IT 인력을 아웃소싱한대요. 이제는 네, 우리 이제 인터넷으로 너무 많이 하니까 인터넷이나 어플 개발하는 사람들이 지금 몸값이 너무너무 비싸다고 해요. 그래서 진짜로 한 3년 전, 5년 전쯤에 이 프로그래밍 하는 거 배우셔가지고 좀 하셨던 분들은 진짜 몸값 높게 잘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 있잖아요. 나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들 프로그래밍 가르치면 제 생각에 프로그래밍이나 디자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르치면 어디 가서 밥벌이 꼭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몸값이 비싸서 좀 구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한국이 아니라 이제 몽골에 있는 회사까지 가서 그 인력들을 아웃소싱 해온다는 이야기예요. 네, 미국 영화도 아웃소싱이 대세라고 이야기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오징어 게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기 끌고 나서부터는 자, 이거 우리 영화사인데 우리가 직접 제작하지 말고 우리보다 더 잘하는 제작 업체에 그냥 돈 주고 맡기자. 요게 그냥 아웃소싱이에요. 돈 주고 맡기자. 불안한 공급망의 아웃소싱 옛말 뭐 이런 기사도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공급망도 좀 부족하고 경기가 너무 호황이라서 사람 뽑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아웃소싱 못하고 이제는 그냥 이제 인하우스로 내가 사람 뽑아서 내가 한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성공을 위해 과감히 아웃소싱 하라라고 하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웃소싱까지 우리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는요, 여러분 writ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자, 이 writing 역시도요. 가장 아래줄 보시면 ride라고 하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ride라고 하면 어떤 거 타는 거거든요. 예전엔 뭘 탔을까요? 이 영어가 처음 생겼을 때 네, 말 탔겠죠. 그래서 말 타는 것도 ride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자동차가 생겼으니까 자동차 타는 것도 ride고요. 또 뭐 각종 탈 것들 타는 거 그냥 ride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말을 타다, 자동차를 타다, 자전거를 타다 똑같아요. 영어 역시도 무언가 타는 걸 ride라고 하고요. 그 뒤에다가 ing 붙여서 riding이라고 해서 타는 것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네, 요게 riding이 두 가지 뜻으로 좀 쓰이는데요. 자동차랑 자전거 두 가지 뜻으로 쓰이는 걸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처음에 보면요. 앱 켜고 출발, 따로 또 같이 전에 없던 비대면 라이딩이라고 써 있어요. 네, 주변에 보면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주변에는 친구 한 명이랑 또 후배 녀석 한 명이 자전거 타는 걸 굉장히 좀 즐겨서 자전거 타는 이야기 저한테 좀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 자전거 타는 게 그렇게 즐겁다고 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동호회 같은 데 나가서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탔다면 요즘 이런 시도들도 있다는 거죠. 핸드폰으로 그 어플 하나 딱 켜가지고 다 같이 자 이제 동시에 같이 갑시다 해서 핸드폰으로 같이 타는 거예요. 실제로 타지만 서로 모여있지는 않은 이런 비대면 라이딩도 한다고 하고요. 어떤 연예인이 저와 함께 자전거 라이딩 뭐 이런 이야기, 겨울 라이딩 보온을 위한 방법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자전거 타는 거를 그냥 단순히 라이딩이라고 해요. 뭐 이렇게 합니다. 나 라이딩 다녀왔어. 내일 아침에 라이딩 있어. 뭔 라이딩이요? 자전거 타는 거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밑에 보면 부모가 라이딩 해야 하나 점점점 요소수 대란의 유치원 학원도 비상이에요. 요소수가 어느 정도 문제는 좀 풀린 것 같은데
요건 조금 된 기사, 2, 3주 정도 된 기사인데, 그 학원 버스들 다 디젤 차니까 요소수가 필요했고, 그렇게 안 되면 부모가 라이딩을 해야 돼요. 여기서 뭐예요? 차를 태워서 데려다 주는 거. 맞벌이 부부 학원 라이딩이 힘들대요. 네, 역시나 학원 라이딩, 부모가 해주는 라이딩은 아이들을 차에 태워서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요, 끝나면 학원에 데려다 주고, 요런 것들을 바로 라이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 우리가 라이딩 뜻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전거 타는 거 그냥 라이딩이라고 한다. 또 네, 부모가 아이들 태워서 여기다 내려주고 또 픽업해서 저기다 내려주고 하는 거 라이딩이라고 한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번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이 번들 보면요, 묶음 내지는 구매 시 끼워서 제공되는 것이라고 써놨는데요. 그냥 묶음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 이마트에 갔습니다. 과자를 나는 홈런볼만 먹고 싶어요. 근데 옆에 맛동산이 같이 묻혀 있어요. 보니까 싸네. 이렇게 해서 우리 번들 제품 사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번들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메인으로 예를 들자면 마이크가 메인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마이크에다 뚜껑 씌워놨잖아요. 예를 들면 마이크 사면 이 뚜껑 공짜로 드려요. 이거는 번들입니다. 번들 상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PC 사면 번들로 윈도우를 판매한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컴퓨터 사면 윈도우 다 깔려 있었죠. 그거 돈 주고 다 깔아 놓은 거야. 그 PC 값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한 번에 묶음 상품으로 통으로 판매를 하죠. 또 게임 판매 시 그래픽카드 번들 이벤트 진행, 영어가 너무 많죠. 게임할 때 필요한 그래픽을 좋게 해주는, 또 컴퓨터 속도를 좀 빨라게 해주는 걸 그래픽카드라고 하고 컴퓨터에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그거 같이 팔아요. 요런 거. 이마트가 라면 5개 번들에 2,000원에 판답니다. 요런 식으로 묶음 판매 다 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의점에서 네캔 번들팩 할인 행사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카드를 결제하면 호빵을 1+1으로 번들로 준다. 이런 기사들 나와 있어요. 자, 번들 판매요? 네. 세트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네,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죠. 이제 3개밖에 안 남았고 제가 오늘 조금 여러분 빨리 달려왔어요. 뒤에 그냥 편하게 좀 이런 이야기들 좀 해보려고 앞에 있는 단어를 좀 빨리 달려왔고요. 우리가 배워볼 8번째 단어는 젠트리피케이션입니다. 요거는 요 단어를 외운다기보다 이런 사회 현상이 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를 처음 접했던 건 아마 그 전까지 접했을 수도 있겠지만 머릿속에 안 담아뒀었던 것 같은데 그 예전에 알뜰신잡인가라고 했던 프로그램에서 그 첫 번째 시리즈였던 것 같아요. 그 각 분야의 전문가들 모시고 저기 막 여행 가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첫 번째였나 두 번째였나 어디 경주 여행을 갔었나 그랬는데 그 경주에도 무슨 카페 거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젠트리피케이션 이야기를 했었는데 정확히는 이 젠트리피케이션은 이제 그 TV에서는 상가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던 건 1900년대 중반이라고 하고 런던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어떤 학자가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그 사례가 서울에도 똑같이 맞아떨어져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도시화되기 전에 도시에 빈민들이 사는 경우들이 꽤나 많았어요. 빈민이라고 하고는 좀 끼는 좀 서운하고요. 엄청 주거 여건이 좋지는 않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릴 때 보면 이제 달동네 같은 데 살았단 말이죠. 막 보면 엄청 지대가 높아요. 도원동이라는 곳에 살았었는데 지대가 높았고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거기 살았었죠. 근데 그런 곳들 같은 경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죠? 네. 재개발이 되거나 아니면 좀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서울 중심가로 도원동이라고 하면 어디에 있냐면 용산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로 보면 그냥 서울 지도 보고 딱 중앙을 딱 집으면 거의 중앙이에요. 그 중앙에 달동네들이 저희 동네뿐만 아니라 주변에 온통 많았었어요. 그곳들이 이제 좀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재개발이 되면서 좋아져요. 이제 동네가 좋아집니다. 좋아지고 나면 어떻게 되죠? 기존에 그곳에 살았는데 소득 수준이 좀 적거나 또 재산이 별로 많지 않으신 분들은 외곽으로 쫓겨납니다. 그 외곽이 좀 서울에 있는 외곽 지역이 될 수도 있고 또 좀 집값이 싼 다른 동네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동네들까지 개발이 되면 내가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외곽으로 점점 밀려나게 되죠. 근데 이런 일이 비단 서울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런던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대요. 잘 사는 사람들이 그 지역으로 조금씩 들어오면서 집값들이 상승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곽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미국 뉴욕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고요. 애초에 백인들은 이제 도심에서도 좀 살았었는데 좀 거주 환경이 좋은 도심 외곽 지역에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경제가 막 발전하니까 이 도심 지역에 노동자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아파트 막 엄청나게 빽빽한 아파트들도 짓고 그랬었는데 이제 전문직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막 도심으로 들어오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은 또 도시 외곽으로 밀려나게 되는 현상, 이런 것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네, 지금 발전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베트남이라든지 뭐 더 멀리 있는 다른 뭐 아프리카 국가들 역시도 좀 더 발전하게 되면 이런 현상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 되고요. 이게 그 꼭 주거지에만 벌어지는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 홍대에 와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저 어릴 때는 어디가 유명했냐면 이대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옷 같은 거 사려면 동대문 가든지 아니면 이대 같은 데 가면 상점들이 막 많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한 20살 될 무렵, 그러니까 16년, 17년 전쯤에 보면 갑자기 홍대라는 곳이 핫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막 클럽들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좀 멋지고 예쁜 카페들 같은 것도 많이 생겨나고 맛있는 집들도 많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홍대란 곳을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그러면 어떤 분은 내가 여기서 월세 내면서 20년 동안 홍대 앞에서 장사를 했는데 갑자기 주변에 막 좋은 가게들도 막 생기고 하니까 월세도 점점 치솟습니다. 근데 여기서 장사하시던 분은 그 월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홍대에서 홍대 인근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아니면 다른 동네에 가서 장사를 해야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어떤 지대의 사람이 몰리면서 기존에 있던 소규모 자영업자분들이 외부로 밀려나는 현상들이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거지 첫 번째, 두 번째 그런 상가. 그래서 자 밑에 보면요, 뭐 홍대, 경리단길은 이제 이태원 근처죠. 상수동, 성수동 이런 거 써놨는데요. 이제 그런 거 젠트리피케이션 기사 보면요, 재개발이요. 재개발하면서 젠트리피케이션 숙제라고 되어 있어요.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는 숙제를 좀 풀어야 된다. 젠트리피케이션에 임대료 폭등한 약국 숨통 트이나 뭐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이렇게 큰 번화가에 약국 차리기가 힘든 거예요. 왜요? 네, 약국은 팔리는 게 뭐 비슷한데 갑자기 임대료 계속 올라가니까 약국을 위한 뭐 이렇게 좀 법이 제정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애초에 나라에서 좀 제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임대료 상승에 상한을 주는 뭐 그런 법이 있다라고 저도 잠깐 봤고요. 연남동에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 징후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미 저는 연남동이 젠트리피케이션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남동 어디냐면 홍대에서 연희동 넘어가는 쪽에 있는 그쪽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젊은 친구들 많이 가고 막 예쁜 거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기존에 있던 사람들 임대료 감당 못하고 나가게 되죠. 요런 사회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야기한다 정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장입니다. 네, 다음 장에는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 요거 아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감가상각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제 기억으로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회계 원리라는 거 배우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고, 경영학과 들어가면 뭐 많이 배우죠. 뭐 인사관리 HR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고요. 마케팅도 배우고, 또 재무 해서 이제 우리 이제 증권사라든지 은행 같은 데서 이제 재무 계산하는 것처럼 사람이라든지 뭐 기업의 재무 활동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도 배우고, 회계라는 것도 배워요. 회계가 뭐냐면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장부 관리하는 거예요. 네, 큰 기업들이 있으면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얼마의 돈을 썼고 어디다가 썼고 뭐 돈을 얼마에 벌었고 이게 이제 법칙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장부를 기입하는 것을 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거기서 이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장부 기자는데 왜 이런 게 나오냐면 밑에 설명 보면요, 고정 자산의 가치 감소를 산정하여 비용으로 반영하는 절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파리바게뜨 빵집을 열었어요. 근데 빵 만드는 기계를 5천만 원 주고 샀단 말이죠. 근데 이 5천만 원 주고 산 거를 도대체 이거 5천만 원 기계값 언제 뽑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고정 자산이죠. 뭐 커피숍에 가면 커피 내리는 기계라든지 인테리어 같이 항시 변하는 게 아니고 고정되어 있는 비용, 너 알바비라든지 뭐 재료값 같은 건 상시 변하는, 이제 요거는 이제 가변 비용, 고정 비용이 아닌 거고요. 그런 고정 자산들을 우리가 서류 처리할 때 몇 년에 나눠서 쪼개서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뭐 예를 들자면
5천만 원 주고 기계를 샀으면 이걸 5년 동안 비용으로 짝짝짝짝 쪼개야 내 이제 손익계산에 잘 맞출 수 있는 건데, 그러면 1년 동안 내가 이 빵집을 운영하는데 드는 고정 비용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이제 회계적으로 보면 그걸 반영하는 건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의 가치가 감소하는 것들을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뭐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자동차를 샀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자동차를 뭐 예를 들면 3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습니다. 이걸 5년 타고 나면 이거 가격이 얼마가 되죠? 근데 어쨌든 줍니다. 뭐 잘 팔아서 1,500만 원 정도에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5년 동안 감가상각이 1,500이 된 거고 한 해 동안 내가 이 차에 낸 비용은 30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도 그 물건의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들도 우리가 감가상각 내지는 줄여서 그냥 감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내가 뭐 회계할 필요도 없고요. 뭐 장부 정리할 필요도 없어요. 전 사업도 안 하고 자영업도 안 합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요. 처음에 돈 많이 들어갔다고 스트레스 물론 받으시겠지만 보통 저 배울 때는 회계에서 처리할 때 보통 고정자산 사면 4년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1억을 들여서 가게를 차렸으면 1년에 2,500, 2,500, 2,500, 2,500 이렇게 비용을 분산하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4년 동안은 똔똔을 맞춘다. 그리고 5년 차부터면 어떻게 됩니까? 감가상각 비용이 빠지니까 그때부터는 손익이 많이 난다. 뭐 이렇게 반영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뭐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쓰니까 한번 기사 보자면요. 장부를 더 합리적으로 감가상각 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을 모르시고 있었던 분들은 이런 게 있었구나. 설비투자 감가상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어떤 기업이 10억 주고 투자를 했는데 그걸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하면 1년에 2억씩 비용이죠. 근데 그걸 10년 동안 감가상각하면 1년에 1억씩만 비용을 반영하면 돼서 처음에 수익이 더 많이 나겠죠. 이런 건 이제 기업이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감가상각이 큰 중고차 탑 10. 네. 어떤 차는 사면 값이 잘 안 내리고 중고차 시장에서도 어떤 차는 사서 시동을 거는 순간 값이 3분의 1 정도 빠지는 외제차들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서 자동차에도 적용이 된다. 마지막은요. 어떤 기자가 나는 오늘도 감가상각 중이라는 기사를 썼어요. 스스로. 네. 아마 그 기자의 인식 속에는 내 젊은 시절, 내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그만큼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가치는 감소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너무 슬픈 기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 여기 보면요.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위에는 필리핀이고 밑에는 베트남인데 어떤 상황일까요? 네, 위에 있는 아이는 좀 몇 년 전에 화제가 됐었던 아이고, 저는 사실 이제 이 아이 찾아보다가 밑에 있는 사진도 본 건데, 이 아이는 필리핀 아이고, 집에 전기불이 안 들어왔는지 옆에 있는 맥도날드 보이시죠? 맥도날드 공사장에서 비춰주는 불빛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요, 베트남 풍경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그 온라인 수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 애들 집에서 안 터진대요. 휴대폰이 잘 안 터져서 휴대폰 그 데이터가 잘 잡히는 산 위로 올라와서 산 위에 있는 오두막에서 신호를 잡아서 공부를 하고 있는 아이들 모습이고, 이 베트남 사진은 SBS 뉴스에 나왔던 내용인 걸 제가 출처 옆에서 써놨는데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에 우리가 배워볼 단어가 바로 형설지공이에요. 요거 저 고등학교 땐지 중학교 땐지 수업하다가 배웠었는데요. 중국 진나라에 차윤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예전에 등불 켜서 이제 공부했는데 등불에 기름을 넣어야지 이제 등불이 타잖아요. 그 등불을 살 돈이 없어서 등불에 들어갈 기름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벌레통에다가 반딧불이를 열심히 잡아가지고 반딧불이 불빛에 의지해서 공부를 했다. 그래서 결국 상급 관리로 성공을 하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 반딧불을 잡아서 공부했다라는 말은 원래 역사 기록에는 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오면서 와 이런 멋있는 이야기가 있어 라고 하면서 그렇게 됐고요. 저도 학교 때 사실 그냥 반딧불이로 공부를 했다고 배웠는데 제가 반딧불이를 어디서 본 적이 있나, 어디 동물원인가 뭐 곤충관인가 본 것 같은데 그걸로 공부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지만 이제 그만큼 의지를 나타낸 거죠. 아까 전에 보면 맥도날드에서 나오는 그 불빛에 의지해서 공부했던 사람, 아니면 제가 유퀴즈 온 더 블럭에서 예전에 봤던 어떤 사례가 있었는데
부산에서 사셨는데 굉장히 가난해서 형제가 뭐 6명, 7명 됐는데 그 6명, 7명이 되는 형제들 틈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니 할 수가 없어서 그분은 6시인가 7시에 그냥 잤대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쯤 일어나가지고 아침이 밝을 때까지 공부를 했었다. 뭐 그래서 어떻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그 의지가 있는데 성공을 안 할 수야 없겠지만 그 공부를 대하는 자세 자체가 좀 너무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공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릴 때 하는 공부는 그렇죠. 직업을 찾는다든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려는 공부였다면 지금 조금 이제 나이 들어서 하는 공부는 그냥 나의 발전이라든지 내 스스로의 만족을 통해서 하는 공부잖아요. 그래서 뭐 인생을 놓고 보자면 어린 시절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죠? 그때만 공부를 하고 평생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보다는요. 뭐 이때 공부했으면 더 좋겠지만 이때 좀 부족했더라도 나중에 평생에 걸쳐서 공부를 하면서 자기를 개발하는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지적인 능력도 또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훨씬 더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형설지공 재능은 노력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뭐 기사라도 있었다는 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오늘도 40분 정도 맞춰가지고 10개 단어 저랑 같이 한번 나눠봤습니다. 제가 오늘 왜 그런지 혀가 짧아졌는지 모르겠지만 발음이 많이 섰는데 그 점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 여러분이랑 배워본 외래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늦은 시간까지 40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